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짜 감정을, 당신이 정말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수치심 때문에 혹은 내 힘든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꾹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특정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쓰고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법을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깊고 외로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따뜻한 연대를 만듭니다. 최근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용어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저 자신을 실망시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넌 나르시시스트야 와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의 첫마디가 제 아내는 나르시시스트예요. 혹은 제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인데 어떡하죠?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털어놓는 이야기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요즘 관계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마치 10살짜리 어린아이 시절에 갇혀버린 기분이에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러는지 저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꼭 미쳐가는 기분이에요. 상대방은 모든 게 제 문제라며 저보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바로잡고 싶어요.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망가져 있으며 모든 것이 뒤집힌 채로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혹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대화가 깊어지면서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야기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길 원하고 신뢰와 애정이 가득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죠. 누구도 우리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였구나. 이제야 알겠네. 라며 홀가분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더 깊은 자기의심과 자책, 수치심의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함으로써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어서 내가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정작 나르시시즘적인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나르시시스트예요. 혹은 아무도 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무도 고마워할 줄 몰라요.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은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치유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하고 친절하며 인내심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균형 잡힌 사랑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것이 관계의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속했던 관계,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피해자들이 겪는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지쳐있고 피곤해요. 당신은 아마 당신이 늘 지쳐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당신 또한 문제의 일부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피곤해 있어? 라며 당신을 콕콕 찔러댈 수도 있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피로감 때문에 관계가 삐걱거린다고 생각하며 그 비난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이 관계가 힘든 거야. 내가 이 관계를 개선하거나 떠날 에너지가 없어.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서를 거꾸로 되짚어보는 겁니다. 당신을 그토록 지치게 만든 근원은 무엇인가요? 물론 삶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잠이 부족한 것, 과도한 업무, 비현실적인 요구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지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 몫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관계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해서 관계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쳤는지를요. 그러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거나 주말이 끝나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 혹은 피하고 싶은 가족 모임이 다가올 때 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르지 않았나요?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영혼이 지쳐서 느끼는 피로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당신 스스로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학대의 공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최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르시시즘적 관계 안에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달콤한 낮잠이나 숙면도 이 관계가 주는 만성적인 영혼의 피로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르시시즘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막상 답을 하려면 숨이 턱 막힐 겁니다. 이 질문은 특히 트라우마 유대, 즉 학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극단적으로 오가고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하며 똑같은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고 늘 죄책감을 느끼는 관계. 이 모든 것을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요?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입술을 꾹 다물죠. 그리고는 이런 모호한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글쎄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아요. 사랑하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설명하긴 힘든데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은 저를 알아줘요.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알아준다는 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해란 사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같은 취미를 가졌어요. 둘 다 동물을 좋아해요. 와 같은 공통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가졌다는 사실일 뿐, 당신이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 가족, 혹은 동료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아마 답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많이 웃게 돼요. 항상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해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줘요. 제가 가끔 바보 같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마법 같은 끌림이 있어요. 이런 감정은 종종 당신을 끝없는 고민과 자기 비하, 그리고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 가두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자기 혐오를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불쾌한 냄새가 옷에 밴 것처럼 내 자신이 싫어지는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간단한 질문,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요? 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왜 함께 있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그 질문의 끝에서 당신은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어쩌면 혐오에 가까울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정직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고립을 경험합니다. 바로 어떻게 지내? 라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아마 당신도 처음에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을 겁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며 당신의 고통을 나누려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거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그냥 대화로 풀어보면 되잖아. 내가 잘했으면 왜 소리를 지르겠어.
라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배우게 됩니다. 입을 닫고 아픔과 분노와 혼란을 가슴에 묻은 채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법을요. 응, 그럼. 아주 잘 지내. 왜냐하면 그 복잡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픈 이야기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생존자들은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데 지나치게 발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조차 상대방에게 짐이 될까 봐 주저합니다. 결국 당신은 웃는 가면 뒤로 숨어버리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치유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지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가장 깊은 비밀에 도달합니다. 슬픔 연구의 대가인 데이비드 캐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력감을 느끼느니 차라리 죄책감을 선택한다. 이 문장은 나르시시즘적 관계 속 생존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당신은 학대를 당하는 쪽인데도 늘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가 좀 더 너그러웠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 결국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건 나 자신이었어. 이 모든 죄책감의 이면에는 만약 내가 문제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통제감이 숨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동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무력감은 다릅니다. 무력감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해도 더 적게 말해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려 해도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력감은 끔찍한 감정입니다. 우울이라는 종착역 바로 전 정거장과도 같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무력감은 동시에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문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과거의 실패에 묶어두는 거짓된 감정이라면 무력감은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 안에서는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물든 떠나든 반드시 상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꿈꿨던 미래, 당신이 믿었던 사랑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 즉 슬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명확한 이 상황의 본질을 드디어 직시하게 되었다는 겸허한 인정입니다. 그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무력감이라는 정직한 감정을 통과하여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세요. 그 길의 끝에는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삶이, 당신의 온전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비난하던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쉼터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